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간평사 1차 경제학 파이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시경제 파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3장 화폐금융론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죠. 뭐가 나옵니까? 화폐 기능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화폐 공급과 관련해서 이 통화승수, 신용승수 우리 구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로 주로 출제되니까 공식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교환방정식 화폐 수량설, 요게 우리 시험에선 자주 출제됩니다. 자, 화폐 수량 방정식 같은 말이야. 화폐 수량설, 그 다음에 유통속도 계산도 마찬가지야. 이게 MV는 PY. 여기서요, 이 V가 바로 유통속도 아니겠습니까? EC 방정식 다 똑같습니다. 화폐 수량설 다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과 화폐 수량설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거기 통화지표에서 협의의 통화 M1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현금과 요금을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쭉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 예금은행에 예금 통화 창조하는 거 있죠? 신용승수,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뒤에 통화승수랑 거의 비슷하게 보세요. 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은행. 자, 그랬을 때 아시겠지만 밖에서 예금이 처음에 들어와요. 거기 보시면 총 예금 창조액 보시면 처음에 들어온 예금을 본원적 예금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만큼은 이렇게 키핑을 해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이게 우리가 지급준비금 이렇게 되는 거죠. 지준금. 자, 지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출해줘요. 그럼 또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급준비금 일정 부분 하고 또 다시 대출해줍니다. 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준비율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은요, 전부 다, 거기 보시면은 지급준비금 빼놓고 대출해서 현금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복잡한 승수는 지급준비율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통화승수와 통화공급 방정식이 있는데, 이 중앙은행이 이제 본원적 예금 대신 거기 개념 보세요. 본원통화라고 쓸 거야. 본원통화를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본원통화라 합니다. 이 본원통화가 한 단위 증가됐을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원통화 관련된 거기 보시면 승수, 얘는 H가 본원통화야. High Powered Money. 자, 그때 통화량이 어떻게 되니? 요거고요. 자, 본원통화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자, 우리 저기 볼까요? 그 앞에 다시 볼게요. 215페이지로 가볼게요. 거기 본원통화 보시면 본원통화는 현금통화랑 지급준비금 거기 위에 구성내용 표 있죠? 현금통화와 지급준비금 Z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현금과 예금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가볼까요? 자, 그래서 통화승수 공식을 보셔야 되는데 이 원리에서 우리가 통화승수 공식을 나타냅니다. 자, 기본적인 승수는 요거 다 D로 나눠줍니다. D 이렇게. 자, 이거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돼? DDD 하면 요거 스몰, 거기서는요, 책에서는 K로 돼 있으니까 K로 할게요. 저는 그냥 똑같이 하려고 스몰 C라고도 요즘 쓰는데, K 플러스 1, 이 K가 뭐야? D분의 C야. K 플러스
요거 스몰 Z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통화 승수 나타내는 요 공식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는 현금 예금 비율이 주어져 있으면 C와 D가 주어져 있으면 요 공식을 쓰고요. 제가 그냥 두 개 공식 있는 걸로 해달라고 그랬죠. 현금 통화 비율이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몰 C 해가지고 하시죠. 근데 뭐 어차피 두 개는 같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암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밑에 통화 공급 결정 요인 나와 있습니다. 자, 언제 화폐 공급 통화량이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바로 위에 통화 공급 방정식 있죠? 네, 그거 보시면 돼. K 플러스 Z 지급 준비율, 현금 보유 비율이네. K 플러스 1, 이게 승수고 그 다음에 본원 통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현금 통화 비율이 거기 보시면 떨어지거나, 그래서 여기로 따지면 K가 떨어지거나, 법정 지급 준비율이 스몰 Z가 떨어지거나, 오케이? 초과 지급 준비율도 하락하거나, 아니면 본원 통화가 증가하거나.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거는 승수가 커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승수가 커지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화폐 공급은 마무리할게요. 요 공식 암기하시면 돼요. 다음 화폐 수요. 217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화폐를 수요하는데 왜 보유하려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전화파는 거래를 위해서 보유합니다. 이렇게 되죠. 거기 보시면 위에 박스 화폐 수량설이라 하죠. 화폐 수량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폐 수량설에 의하면 MV는 PY 이렇게 하셔야 돼. MV는 PY.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V가 유통속도, P가 물가, Y가 국민소득, M이 통화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명시적인 화폐 수요는 아니니까 V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쓰고, 요 V분의 1을 화폐 유통속도분의 1을 거기 현금 잔고 방정식, 현금 잔고 수량설 이렇게 씁니다. 얘 같은 얘기야 전부 다. 그냥 같은 공식으로 보세요. MV는 PY로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케인즈 화폐 수요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는요. 자, 우선 케인즈 입장에서는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유동성 선호설. 이해되십니까? 유동성이 바로 화폐가 유동성이 제일 높아서 화폐를 뜻하고요. 선호한다, 수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즈는 화폐 수요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뭐다? 거래를 위한 거래적 동기, 소득에 비례하고요. 투기적 동기, 이자율에 반비례합니다. 예비적 동기도 거래적 동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을 좀 강조해. 그래서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마이너스죠.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 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큰 경우 이 부분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인데 이거에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율 탄력성,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거와 무한대가 되는 경우. 자, 우리 책으로 가면 218페이지 가보세요. 이 경우가 뭐라고요? 이 경우를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뭐야? 화폐. 화폐가 함정에 빠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화폐가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전부 화폐로 보유하는 거야.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 무한대 찾았습니까? 이게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예요.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야.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화폐 수익률이 화폐를 그냥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거야. 돈을 풀잖아? 이게 다 사라져.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에 가까운 거고 이자율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어떻게 LN 곡선이 수평이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 같이 연결하세요.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자율이 조만간 상승할 걸로 예상해가지고 거의 이자율이 거의 제로가 되는 경우고, 이때는 통화정책이 어떻게 돼요? 효과 있어? 없어? 통화정책이 효과 없지. 무력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정도.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경기가 불황일 때 나타납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그게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화폐를 왜 보유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게 거래적, 예비적 동기도 여기다 포함시킵니다. 네, 예비적 동기는 좀 작으니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그래프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 220페이지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을 좀 더 발전시킨 게 뭐 보멀, 토빈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아니 원래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막판 뒤집기잖아.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출제 경향 봐서 정리하는 거라고요. 자, 프리드만의 신화폐 수량설, 요거 화폐 수량설을 이제 발전시키는 거지. 그래서 프리드만 통화주의자죠. 신자를 붙입니다. 신화폐 수량설, 이렇게요. 별거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고전 화폐의 화폐 수량설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점과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여기서는 요 유통속도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유통속도가 이자율의 플러스 관계입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유통속도가 올라가. 그런데 미미하다.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유통속도는 이자율의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 네, 이렇게 되는데 but 영향을 받는 거야. 영향을 받지만 but 그냥 미미하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융정책 파트 가보시죠. 중간 목표 관리제에서 통화공급 목표, 거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네, EC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잘 보시죠. 자, 이거는 MV는 PY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를요 우리가 곱하기를 변화율로 나타내면 더하기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하기로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변환하는 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더하기잖아. 통화량의 증가율, 유통속도 증가율. 은근히 이거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요 변수를 주는 거야. 물가 상승률 더하기 GDP 증가율,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통화량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니 하는 거,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책 수단 있죠. 자, 그 다음에 통화량을 언제 증가시키게 됩니까? 요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게 실물 부분의 투자로 연결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끝에 보시면 거기 일반적인 정책 수단, 그것만 체크하세요. 자,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니? 라고 하면은, 자, 본드를 매입해야 됩니다. 본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죠. 여러분,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잖아. 보는 통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이제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할인율을 떨어뜨리는 거야. 재할인율이 뭐예요, 여러분들? 재할인율 인하. 자, 은행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우리은행 이런 데가 빌리겠습니까? 또 우리은행이 무슨 뭐 신한은행에 빌리기도 좀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중앙은행이거든. 자,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이자율, 할인율, 그게 재할인율이야. 이해 가시죠? 여기다 써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은행이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죠. 은행에서 차입을 할 때 차입 시 대출받는 거와 적용되는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 그러니까 은행이 어음을 갖고 있어. 돈이 필요해, 급전이. 어음을 중앙은행한테 주는 거지. 그럼 디스카운트 할 거 아니야? 그때 뭐 100억을 빌리는데 그 어음을 디스카운트 10% 하면 주고 어음 주고 90억만큼 받게 되는 것이고 20% 디스카운트 하게 되면 100억짜리 어음을 줬는데 80억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통화량이 증가하는 방법이 본원 통화가 변하는 게 있고 아니면 통화 승수를 변화시키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지준율을 인하합니다. 네,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하게 되면 역시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이때는 지급준비율이야. 이때는 거기 나와 있는 승수 요거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까? 요것도 은근히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통화정책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정책,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죠. 밑에 뭐 선별적인 정책 수단 이런 거 볼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그걸 한번 봅시다. 자, 223페이지 보시죠. 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세 가지 봤죠? 그래서 본드를 매입하거나 재할인율 인하하거나 지급준비율 인하하거나 이렇게 돼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습니다. 자, 우선 이자율 경로가 있습니다. 자, 이자율 경로. 자, 제목만 잘 보세요.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데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하락해서 요것 때문에 투자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CI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총수요를 증가시키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다음에 자산가격 경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통화량의 변화가 거기 보시면 주식, 부동산 등 민간이 보유한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니면 토빈의 QE론, 그게 다 부의 효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금융자산이라 보시면 돼. 헷갈리시면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거야. 금융자산이 증가해서 이 부자가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의 효과라고도 합니다. 웰스 부의 효과.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결국 소비와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오케이? 다음에 밑에 환율 경로가 있습니다. 환율 경로. 이자율이 우리 국제금융 파트에서 하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환율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환율이 뭐야? 환율이 올라가면 뭐야? 환율이 미국 달러의 가격이야. 달러의 가격. 그럼 달러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가 1,000원인데 1,500원 되면 1달러 하나 살려면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을 줘야 되니까 미국 물건 1달러짜리가 있으면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돼? 부담스럽잖아. 예전엔 1,000원만 줘도 되는데 이제는 1,500원을 줘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외국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출이 증가하고요. 우리나라 물건이 싸지니까 임포트 수입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다음에 신용경로라고 있습니다. 약간 두리뭉실하게 보세요. 신용이 은행의 대출 경로야. 신용 경로. 아니 여러분 신용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대출 받기가 쉽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의 변화가 기업들의 투자나 대출이 증가하는 거야. 대출이 증가.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소비, 투자 증가하겠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거나 뭐 가게들도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대차대조표 경로 거기 한번 보세요. 통화량의 변화가 가계와 기업의 순자산을 변화시키고 거기 보시면 또 역시 역선택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개의 떨어뜨리면서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뭐 디테일하게 보실 건 아니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게 통화량을 조정시켜가지고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가지고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하는데 이게 바로 금융통화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 보시면 물가안정 목표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통화정책이 중간 목표 이자율이나 아니면은 통화량을 조정해가지고 그거를 목표를 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건데 현실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됐어.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잡는 거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볼게요. 자, 두 번째 점등에 보시면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봐서 물가를 직접 잡겠다 이겁니다. 네, 거기 첫 번째 줄 볼게요. 사전에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각종 여러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 잡겠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야. 인플레만 잡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인플레가 하도 문제가 되니까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물가가 하도 상승하니까 미국의 연준 FOMC에서 물가만 잡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데 이게 뭐 기준이 매번 바뀌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 두 번째 점등 보시면 현행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기준으로 합니다. 오케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컨트롤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변할 수 있어. 거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급한 일 있으면 당연히 정부랑 협의해서 재설정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보통 이제 금리를 통해서 잡아요. 기준금리라고 해. 금리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요즘 같은 경우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안 올릴 수 없어. 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올리지 맙시다. 아니요. 돈 가진 사람들이 달러나 자금이 미국으로 나가지. 여러분 생각해봐. 미국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10%인데 우리나라 투자하면 5%야. 우리나라에 투자할래요? 미국이 할래요? 당연히 미국이 하겠지. 자, 아무튼 기준금리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상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어떤 효과가 생기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가 이제 모든 이자율의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기준금리 요즘 보세요. 올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미국 경제는 좀 예외 뭐 그렇긴 한데 왜 다 경기 침체가 돼요. 경기 침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투자라든가 소비가 감소하겠지. 다음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보시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주가가 하락. 아니 이자료 올라가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게 훨씬 더 좋겠지. 그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아니 이게 경기가 침체되죠. 투자도 할 돈이 없어지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 그리고 자본은 유입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해외에서 자본 달러가 이렇게 유입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합니다. 바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율은 달러의 가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미국 물건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순수출이 줄어들어요. 결국 또 경기 침체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산 가격 하락, 소비 감소. 이것도 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몇 개만 볼게요. 예, 약간 뭐 우리 시험과 직접 관련된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1번 하나 보세요. 자, 현금 예금 비율이 이렇게 쓰시면 돼. 예금 대비 현금 비율이 여기서 뭐 K로 했습니다.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50%, 0.5 됐습니까? 다음 실제 지급 준비율이 Z라는 거야. 지급 준비율이 실제로 얼마나? 이거는 이제 리걸 법정 지급 준비율과 초과 지급 준비율 요거의 합인데 그게 25%니까 0.25.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승수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승수. 공식을 잘 암기하시죠. 그러면 자, 저기 K 플러스 지급준비율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만약에 현금 보유 비율이 빵이야. 현금은 하나도 보유 안 하면 K가 제로가 되면 Z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대입합니다. 0.5 더하기 1. 이 공식 모르면 아예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공식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0.2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승수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는 통화가 100억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200억 증가한다. 맞죠?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뒤에 뭐 20일 뭐 뒤에 뭐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데 좀 문제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뭐 여러 가지 보물의 재고 이론도 뭐 나와 있는데 넘어가시죠. 자, 우리는 우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서 31번 요것만 볼게요. 자, 교환방정식에 따르면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자, 교환방정식은 이거야. MV는 PY. 자, 이거 변화율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했지. 통화량의 증가율 더하기 유통속도 증가율.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더하기 국민소득 증가율.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니까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니까 얘는 빵이라는 뜻이야. 빵 퍼센트. 됐죠? 인플레이션율을 3%로 유지하려면 얘를 3%로 유지하려면 이렇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통화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합? 아니요. 이렇게 하려면 통화 증가율과 통화 증가율에서 경제 성장률 뺀 게 이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3% 되기 위해서는 자, 합이 아니야. 차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정리할게. P분의 델타 P는 식을 정리하면 N분의 델타 N 마이너스 Y분의 델타 Y 얘가 얼마로 한다? 3%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요거의 차이가 3%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고요. 32번은요. 32번은 좀 어려워요. 난이도 상인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 자, 폐쇄 경제인 A국에서 화폐 수량설과 여러분 화폐 수량설 뭐야?
MV는 PY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앞에서 이미 썼으니까 MV는 PY 공식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걸 변화율로 나타내야 돼. M, V, P, Y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피셔 방정식. 피셔 방정식 어떻게 돼? 피셔 방정식. 자, 피셔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자, 명목이자율은요. 명목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 파이라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얘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주어진 것들 대입해 주세요. 자,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고 일정하다는 건 빵 퍼센트예요. 빵 퍼센트고 그 다음에 실질 경제 성장률이 2%고 얘가 실질 경제 성장률이지 2%고 됐습니까? 자, 명목이자율이 5%고 얘가 5%고 그러니까 이 식을 아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푸는데 해설에서는 막 서술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정신없는데 이렇게 그냥 풀어서 보시면 보여. 멀리서 딱 보듯이 실질 이자율이 3%인 경우 얘가 3%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거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얘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가 2% 알 수 있으면 자, 통화 증가율 이거 얼마야? 알 수 있지. 4%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 주시죠. 자, 뒤에 문제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 해가지고 거시의 핵심이 되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